모두에게 공평한 법. 모두 함께 만드는 법. 당신이 만들고 싶은 바로 그 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정입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외국 속담집을 읽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딱 어울리는 명언을 찾아냈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네. 속담이에요? 바로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죠. 록펠러의 명언인데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불만은 진보의 아버지다. 어떻습니까? 우리 프로그램 잘 어울리지 않나요? 왜 국민들이 필요와 불만이 있으면 그게 훌륭한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필요가 입법의 어머니라면 네. 불만은 개정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대치하면 될까요? 이런 응용 능력 굉장히 훌륭합니다. 뭔가 제 아이디어를 손 변호사님이 완성하신 느낌이에요. 그만큼 팀워크가 좋다는 의미 맞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저희 두 사람뿐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환상적인 팀워크까지 추구하는 프로그램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 주제는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서 필요와 불만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아동과 관련한 입법 청원을 알아봅니다. 나쁜 부모의 이름으로, 예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나쁜 부모의 이름으로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떤 주제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힌트 살짝, 힌트. 이게 나쁜 부모라는 이름보다요. 우리나라에선 영어로 표현된 이름이 좀 더 알려져 있죠. 뭐죠? 나쁜 부모 혹시 모르세요? 나쁜 부모, 영어로 나쁘다, 배드에 네. 페어런츠, 부모, 페어런츠. 네. 배드 페어런츠? 네. 맞아요? 네. 배페? 감 안 잡히세요? 네, 배페. 배페면 네. 베이비 페어인데. 네, 이게 베이비 페어는 아니고요. 넘어가셔야 죄송합니다. 되고,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나쁜 부모들, 배드 페어런츠. 이게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큰 반향도 일으키고 그리고 동시에 재판을 받기도 했던 그 단체 아닙니까, 이 사이트? 네, 맞습니다. 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나쁜 부모의 이름으로 양육비와 관련된 청원이 맞는지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한부모 가정 중 10명 중에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니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애를 혼자 키워야 하니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임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물리적인 방임의 행위에 포함되지만 검찰은 좁은 범위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기에 형법으로 다스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단 6글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자, 일단 저희 예상이 맞았네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원이네요. 청원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들이 양육비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핵심 배경입니다. 2018년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모두 2,039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74%나 됐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 그러면 양육비는 법원이 정해준 거잖아요.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역시 이것도 법에 호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 2020년에 게시된 청원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이혼한 어머니와 사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011년에 소송 이혼하셨고 양육비는 매월 10일마다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2013년에 감치 명령이 나와서 아빠에게 우체국 송달로 발송했지만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고 감치 명령 또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빠죠. 그리고 감치 명령이 나왔는데 이걸 회피했다는 사연인데요. 우선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감치 명령이 뭡니까? 이 감치는 형사처벌과는 조금 다른 명령인데 주로 이제 법정 질서를 위반하거나 판사의 명령,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최대 30일까지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등에 가두어두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 감치 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돼야 됩니다. 직접 우편물을 받아야 이행이 되는데 주소를 옮기거나 또 아예 잠적을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감치 명령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청원자의 사연이 바로 그런 경우네요. 그렇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도 더 커질 텐데요. 굉장히 어렵죠. 이 청원을 올린 학생도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하시고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미성년자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정확히 어떤 입법을 청원했나요? 본인과 같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출국 금지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징벌을 원한다기보다 이렇게 실질적인 제재, 면허를 정지한다 이런 제재를 가해야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체불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많았어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청원의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9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다. 그럼 이런 나쁜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되고요.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그리고 최고 형사처벌까지 모두 4단계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개정이 된 것인데요.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이 3종 세트 여기 그래도 안 내면 형사처벌까지 이 정도면은 이 배드 파더 그동안 미뤄온 양육비 안 내던 분들도 이제 좀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만한데 실제로 이거 제재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잖아요. 네. 10월에 첫 제재 사례가 나왔는데 이혼 후 10년 넘게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어요. 이 입법의 목적은 사실 이제 출국 금지는 아니죠. 양육비를 내게 하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얼마 전에 후속 보도를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양육비는 내지 않고 있더라고 하고요. 출국 금지 조치도 6개월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풀려버려서 이 제재가 미약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도 최근까지 비슷한 청원이 보이는 걸까요? 아무튼 양육비 관련 청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가정폭력에 희생된 정인양 사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어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한없이 미안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인양 사건 이후로 이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이 많이 바뀌었죠. 네, 흔히 정인이법이라고 부르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도 뜨거운 국민 여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나 신고에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국내에서는 아동학대가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길거리에서 애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우리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할 아이를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는 경찰. 재수사를 통해서 엄벌의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분 정말 글 잘 쓰셨고 온 국민의 그 절실한 마음을 대변해 주셨는데 이 청원이 순식간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어요. 네, 국민청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정의나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처럼 해시태그 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 엄중하게 다뤄달라라는 탄원서 그리고 진정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요. 무려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정인이법 통과를 끌어낸 것이군요. 네, 2021년 2월 26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피해 아동을 분리하고 수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인 양의 경우도 사실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식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정인 양을 떼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방지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즉각 분리 조치가 1,043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청원 지금도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죠. 청원 내용 중에 아동학대는 분노와 다짐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우리가 분노와 다짐에 그치면 안 되죠. 효과적인 입법과 함께 그 법을 뒷받침할 인프라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혹시 콩나물 교실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거를 알면 최소 40대인데 요거 이 앞에 이게 사실은 예. 모릅니다. 모르는데 들었고요. 일단은 알아. 콩나물로 꽉 찬 시루처럼 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과밀화급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들으신 얘기죠? 들은 얘기죠. 전 콩나물 모릅니다. 거기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앞숫자가 대강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네. 때도 이 콩나물 교실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사실은 40명? 네. 50명 모르겠는데 40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네. 70번도 있었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급 수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20반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학교 가면은 학급당 학생 수도 20명 그렇죠. 정도 25명.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학생 수가 줄었는데 그런데도 교육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인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21세기 핵심 역량은 인지 능력과 관계 능력, 그리고 내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는 자기 행동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핵심 역량을 배우려면 적정한 수의 학생과 교사가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학급을 줄이고 교원 수를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손 변호사님, 요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3명, 그리고 중학교가 26.1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10년 전에 비하면 중학교는 9명, 초등학교는 5.6명이 감소한 수치예요. 하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정말 우리가 OECD에서 이제 출생률은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져서 학급 학생 숫자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이자라는 의견이 나온 핵심 배경이 뭘까요?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생활지도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을 방지한다거나 뭔가 피해 학생들을 치유한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지도 이런 부분도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좀 잘 알고 상담을 잘해서 꿈과 끼도 키우고 그리고 진로 적성에 맞는 그런 지도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반대로 학급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학교로서는 당장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을 확보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청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역시 법안만 앞서가면 안 되고 인프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법 개정 이전에 지자체별로 노력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모든 학생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라라 슈퍼히어로. 신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면 좋겠지만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야 될 사연입니다. 먼 하늘로 아들을 보낸 슈퍼히어로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큰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에 야외 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혀서 많이 울고 진정되고 나니 졸리다 해서 낮잠 짧게 자고 일어나 점심을 거의 안 먹었는데 그마저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필요 검사가 가능한 주변의 큰 병원으로 가자 해서 저도 회사에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23일 금요일 오전, 이틀 만에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히어로, 변신 로봇을 좋아하고 어린이집 하원할 때마다 엄마 선물이라며 그날 그리고 오린 것들을 한아름 주던 아들. 곧 두 돌 되는 남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아. 꿈 많던 만 5살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머니의 청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2020년 가을에 일어난 사고였죠? 네, 2020년 10월 어린이집에 갔던 6살 어린이가 우레탄이 깔린 농구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마주 달려오던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는데요. 그만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뇌에 출혈이 생기면서 안타깝게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만 거죠. 저는 이분의 청원을 읽으면서 정말 허망하게 가슴에 묻은 이 아들 얘기에 슬프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보낸 어머니가 이 청원하신 내용을 보고 뭔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 제가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대 원화 비율은 4세는 1대7, 5세는 1대15, 6세부터 7세는 1대20입니다. 그리고 야외 놀이 시 보조교사 추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돌보더라도 법적으로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교사가 보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이렇게 2명씩 올라가요. 근데 3세가 되면 갑자기 15명으로 2배 이상이 올라가서 교사가 보는 아이들 숫자가 그 시간적 측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현장의 의견,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 과도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분이 원화 19명을 돌보며 야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현 보육교사대 아동 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야외 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대비도 의무사항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보육교사대 아동 비율의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을 어떻게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데 이렇게 자식 잃은 슬픔을 세상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호소한 이 어머니의 청원.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의와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담임교사 1인당 연령별 아동수를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청원들의 영향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그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0세반과 3세반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110군데를 했고요. 국공립은 올해도 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립이 아닌 민간과 가정, 서울형 민가정을 대상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사업을 50군데를 추가해서 현재 160군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사 측면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 측면,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쪼록 어머니의 소망처럼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슈퍼히어로들이 온전한 돌봄 속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은 아동복지 관련 입법 청원들을 살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또 엄마시니까 만약에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이런 아동 관련 입법을 제안하신다면 엄마로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아보시겠어요? 일단 세상의 모든 아동들은 행복한 권리가 있잖아요. 가족의 형태, 부모의 형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튼튼한 어떤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춰봐야 할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차근차근 다룰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저야말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법 개정에 대한 기대도 더욱더 올라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법이 있을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